내 자식한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부에서 어르신 재산 지켜주는 사업한다고 신분증하고 도장만 맡기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내 새끼니까요. 그런데 그게 덫이었어요. 온천 여행 보내놓고 그 사이에 내 집 명의를 며느리한테 넘기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집 앞에서 번호를 눌렀는데 빨간불만 깜빡이는데 그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요양원 주소하고 딱 한 줄. 엄마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장만한 집에서 내가 젖 먹여 키운 자식한테 뺏긴 거예요. 그런데요, 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이를 악물고 한마디 했어요. 오냐, 오늘 너네 셋 제삿날이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이에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한 채, 그게 제 전 재산이자 제 인생 전부였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웠는데 새벽에 김밥을 말아 시장에 내다 팔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봉투 풀칠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뼈 빠지게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집이 바로 그 아파트였어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올라가던 날 구청 로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거든요. 아, 내가 해냈구나. 이제 비 맞을 일은 없겠구나. 그 생각뿐이었죠. 그 집이 제 자존심이었고 제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 같은 거였어요. 큰애는 제 아들인데 올해 52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을 참 잘하는 애였거든요.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도 반듯하게 하고 저한테도 엄마 나중에 크면 내가 엄마 효도할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애라 동네에서도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었죠. 그런데 그 효자라는 말이 나중에 얼마나 저를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작은 애는 제 딸인데 45이에요. 이 애는 큰 애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말은 적지만 속이 꽉 찬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힘들어하면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주던 애였는데 그 버릇이 어른이 돼서도 안 변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꺼내게 됐냐면요. 제가 믿었던 제 아들 내외한테 상상도 못할 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듣더라도 이게 말이 되냐 싶을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은 큰애가 며느리를 처음 데려오던 날이었어요. 그날 큰애가 전화로 엄마 나 소개시켜 줄 사람 있어 하길래 저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갈비찜에 잡채에 온갖 반찬을 차렸거든요. 초인종이 울려서 앞치마를 후다닥 벗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는데 큰애 옆에 키가 훤칠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누가 봐도 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가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순간 저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안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동자가 차갑게 저를 훑는 느낌이랄까.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제 안에서 뭔가 꺼림칙한 게 올라왔는데 큰애가 바로 옆에서 활짝 웃으면서 제 팔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큰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야. 잘해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꺼림칙한 마음을 꾹 눌러버렸어요. 내 아들이 좋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요. 그냥 반갑게 맞아들였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안사돈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가 또 묘했어요. 안사도는 며느리 어머니인데 60 후반쯤 되는 분이었거든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쭉 훑더라고요. 그러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사돈어른 마포에 사신다고요? 아파트가 몇 평이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첫 만남에 집 평수를 묻는 게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숨길 것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안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찻잔을 드는데 그 눈빛이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저울에 뭘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죠. 그때도 저는 불편했지만 큰애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나직하게 말했어요. 큰애가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모든 걸 눌러버렸어요. 평생 제가 젖먹여 키운 자식인데 그 아들이 엄마 나만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저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 내어줬던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큰애가 느닷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올 때 미리 전화를 하는 애가 그날은 불쑥 나타나서 거실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큰애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부에서 어르신들 재산 보호해주는 지원 사업을 하거든. 신분증하고 도장만 맡겨주면 내가 대신 신청해줄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우리 큰애가 나 걱정돼서 이런 것까지 알아봐줬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무 의심 없이 안방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빼서 큰애 손에 쥐어줬어요. 큰애가 도장하고 신분증을 받아들고 나가면서 금방 끝날 거야. 걱정 마 하는데 저는 현관에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괜히 뿌듯하기까지 했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작은 애가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엄마 혼자 있으면 내가 걱정되니까 이거 하나 달아놓을게 하면서 거실 한쪽 구석에 조그만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홈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이런 걸 다 달아놓냐고 손을 내저었는데 작은 애가 엄마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그냥 놔둬 하길래 그러다고 했어요. 그 작은 카메라가 나중에 저를 살리는 눈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홈캠이 설치된 뒤로 작은 애가 가끔 전화해서 엄마 오늘 뭐 했어? 거실에서 TV 보고 있던 거 봤어? 이러길래 저는 아이고 별것까지 다 보이냐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작은 애가 전화기를 꽉 쥐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거든요. 엄마, 오늘 낮에 오빠가 집에 왔었어?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은 큰애가 안 왔다고요. 그랬더니 작은 애가 한참을 말을 안 하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는 작은 애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그날 제가 마을회관에 나간 사이에 큰애가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홈캠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큰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뒤따라 들어와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안방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메모하는 모습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큰애가 며느리를 돌아보면서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작은 애가 나중에 저한테 들려줬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큰애가 안방 서랍을 닫으며 며느리한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제가 낳은 자식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밥 먹이고 제 등에 엎여 잠들고 제가 새벽마다 김밥을 말면서 학비를 벌어 키운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서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는데 큰애가 어릴 때 저한테 매달리면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하는 말이 저게라니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 내 아들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홈캠 영상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저는 며칠을 아무렇지 않은 척 보냈어요. 작은 애한테도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큰애가 원래 집에 가끔 오잖아.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자꾸만 그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 한마디가 밤마다 귀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낮이 되면 또 아닐 거야. 내 새끼가 설마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가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추던 사람이 웬일인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날은 반찬통을 한아름 싸들고 와서 냉장고에 하나씩 넣어주면서 어머니, 입맛이 없으시면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하고 어떤 날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마음을 고쳐 먹었나 보다 싶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니까 괜히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래. 역시 가족이니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올 때마다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거였어요. 제가 밥을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요즘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를 하나하나 묻는데 그게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표시를 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대답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묘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와서 현관에서부터 유난히 밝은 표정을 짓더니 거실에 앉자마자 대뜸 이런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눈을 맞추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면 얼마나 무료하세요. 친구분들이랑 온천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제가 경비 드릴게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는데 안에 현금이 꽤 두둑하게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순간 멈칫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 며느리한테 용돈은커녕 밥 한 끼 얻어먹은 적도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 경비까지 쥐어주니까 고맙기보다는 뭔가 찜찜한 게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큰애가 전화를 했거든요. 큰애가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말했지? 여행 다녀와. 엄마 평생 고생만 했잖아. 좀 쉬다 와. 아들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냥 마음을 놨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서 이러는구나. 큰애가 며느리한테 엄마 좀 챙겨라 했나 보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 셋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다들 좋다고 하길래 2박 3일로 충청도 쪽 온천 여행을 잡았거든요.
출발하는 날 아침에 며느리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짐을 실어주면서 어머니, 걱정 말고 푹 쉬다 오세요. 집은 저희가 잘 볼게요.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고맙다 한마디 했는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이 그때는 참 예뻐 보였거든요. 그게 덫인 줄도 모르고요. 온천에서의 2박 3일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는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서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하다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저는 큰애 며느리가 요즘 잘해준다는 이야기까지 신이 나서 했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너는 며느리 복이 있다 하는데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었죠.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큰애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었는데 계속 신호만 가고 안 받아서 며느리한테도 걸어봤더니 며느리도 안 받더라고요. 좀 찜찜하긴 했지만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게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는데 평소와 다른 게 없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현관 앞에 섰는데 가방을 내려놓고 비밀번호를 눌렀거든요. 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천천히 하나씩 눌렀는데 또 빨간불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눌러봤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혹시 내가 번호를 헷갈린 건가 하고 예전에 쓰던 번호까지 다 눌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울리고 나서야 큰애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야, 집 비밀번호가 왜 안 되냐. 내가 지금 현관 앞인데 문이 안 열려 하고 말했더니 큰애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숨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다가 엄마 문자 보내게 하고는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현관 앞 복도에 서서 전화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문자 하나가 떴어요. 문자를 열어보니까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어떤 요양원 안내문이었어요. 요양원 이름하고 주소가 적혀 있고 그 밑에 큰애가 글자를 덧붙여 놨더라고요. 엄마,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이 옆으로 넘어지고 안에 있던 온천 여행 기념품이 바닥에 굴러다니는데 그걸 주울 기운조차 없었거든요. 평생 지켜온 내 집에서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마련한 그 집에서 문자 한 통으로 쫓겨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복도 바닥찬 기운이 엉덩이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 몸이 마치 돌덩어리처럼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는 두 번 만에 받더라고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자마자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살아야 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서류에 다 사인하셨잖아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태연했는지 몰라요.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이 또박또박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신분증하고 도장이 떠오른 거예요.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했던 그 말, 엄마 나만 믿으라고 했던 큰애의 그 얼굴, 도장을 건네받으며 금방 끝날 거야 하던 그 목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큰애가 제 신분증하고 도장으로 집 명의를 바꿔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홈캠 영상에서 확인하게 됐는데, 제가 온천 여행을 간 사이에 안사돈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하고 나란히 식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안사돈이 서류를 넘기면서 며느리한테 뭔가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 집 평수를 물어보던 그 눈빛이 겹쳐지면서, 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짜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온몸에서 피가 쭉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 바닥에 앉은 채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작은 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작은 애가 받았거든요. 제가 나 지금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려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 애가 전화기 너머로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단 한마디를 했어요. 작은 애가 차 키를 집어드는 소리와 함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와. 지금 바로 갈게. 그 한마디가 귀에 닿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저는 이를 꽉 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이 복도에서 울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작은 애가 차를 몰고 온다고 했을 때 저는 겨우 복도 바닥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 앞 벤치에 가서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음이 제대로 안 떨어졌고 온천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아파트 복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어요. 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바깥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햇살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이 저를 보고 어머, 여행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웃어 보이려고 입꼬리를 올렸지만 얼굴 근육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주차장 쪽에서 타이어 소리가 끼익하고 나더니 작은 애가 뛰어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뛰어온 건지 숨을 헐떡이면서 저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왔거든요. 작은 애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아서 제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그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오는 길에 이미 다 울고 온 거였죠. 작은 애가 제 가방을 집어들고 제 팔을 부축하면서 엄마 일단 우리 집에 가자 하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차에 타는 순간 몸에서 힘이 다 빠지면서 시트에 등을 기댔는데 작은 애가 운전하면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다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한 손으로 조용히 제 손을 잡았거든요. 그 따뜻한 손이 닿으니까 비로소 아,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난 거구나 라는 실감이 확 밀려왔어요.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포거리의 풍경이 흐릿하게 번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보며 꾹 참았거든요. 작은 애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저는 제 꼴을 돌아봤어요. 칫솔 하나 없었고 여벌 옷 한 장 없었고 지갑하고 전화기 그리고 온천에서 사온 기념품 몇 개가 든 가방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손에 쥐고 나온 게 이게 다라니 제 2 손이 너무 허전해서 자꾸만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작은 애 집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작은 애네 신발장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거든요. 작은 애 가족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집 거실에도 저렇게 사진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코끝이 찡했어요. 작은애가 안방을 내어주면서 엄마 여기서 당분간 지내. 내가 다 알아볼게 하고는 거실로 나가서 노트북을 켰거든요. 저는 안방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작은애가 뭔가를 클릭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뒤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작은애가 노트북 화면을 저한테 돌려서 보여줬어요. 홈캠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 큰애가 서 있었는데 제 거실, 제 집 거실에서 서류 봉투를 며느리한테 건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큰애가 봉투를 넘기면서 며느리 쪽으로 몸을 돌리며 한마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렸어요. 이제 명예 다 됐어. 그 네 글자가 귀를 때리는 순간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거짓말로 빼앗은 제 신분증하고 도장으로 제 아들이 제 아파트 소유권을 자기 아내 앞으로 넘겨버린 거였거든요. 며느리가 그 봉투를 받아들면서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한 장씩 넘기는데 그 손놀림이 얼마나 능숙하던지 처음 해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화면만 봐도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 큰애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는데 그 웃음이 처음 인사하던 날 현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웃음이었거든요. 눈은 안 웃고 입만 웃는 그 표정이 화면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작은애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작은애가 처음 올케를 만나고 나서 오빠, 그 사람 눈이 좀 차갑다 했을 때 저는 야,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되냐 하면서 작은애 말을 무시했었고 안 사돈이 집 평수를 물어볼 때도 작은애가 엄마 저 사람 좀 이상해 했는데 저는 사돈끼리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겼었거든요. 그때마다 작은애 말을 들었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큰애 말만 믿고 작은애 말을 번번이 흘려보낸 게 지금 와서 후회가 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큰애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한 번만에 받았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나 어디서 자라고 내 집에 왜 내가 못 들어가냐? 큰애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인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 목소리에 미안함 같은 건 한 톨도 없었어요. 마치 사전에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또박또박한 말투였는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뒤에서 뭔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거든요. 며느리가 큰애 귀에 대고 뭔가를 빠르게 말하는 게 느껴졌고 그 속삭임이 끝나자마자 큰애가 바로 어조를 바꿔서 한 톤 낮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큰애가 기침을 한 번 하고는 점잖은 척 목소리를 깔면서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뚝 하는 그 소리가 귀에 박히는데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끊는 그 아들이 처음으로 낯설었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섭기까지 했어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식당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면서 이 악물고 키운 게 이 꼴을 당하려고였나 온천 여행 보내놓고 그 사이에 이삿짐을 싸서 내 집을 차지한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으면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았겠냐 그 생각을 하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확 치밀어 올라왔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입술을 깨무는데 입안에 피 맛이 퍼졌고 주먹을 쥐니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거든요. 작은 애가 그런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갖다 놓고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통화 상대가 변호사였어요. 작은 애 대학 동기 중에 법률 사무소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작은 애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홈캠 영상 파일을 전송하고 큰애가 보낸 요양원 문자 캡처까지 한꺼번에 넘겼어요.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작은 애는 전화기를 스피커로 바꿔서 저한테도 들리게 했거든요. 변호사가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숨을 한번 쉬더니 이 정도 증거면 강력합니다 하고 말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통화가 끝나고 작은 애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울먹이던 눈이 아니라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눈이었거든요. 작은 애가 제 손을 잡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그러는데 신분증하고 도장을 이용해서 위임장을 위조한 거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거짓말로 서류를 받아낸 거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것. 내 아들이 한 짓이 효도는커녕 법에 걸리는 범죄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인식했거든요. 변호사는 홈캠 영상이 있으면 증거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했고 명예 이전 경위를 추적하면 원상회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하고 지금 이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작은 애가 안방을 내어줘서 저는 작은 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면서 큰애 얼굴, 며느리 얼굴, 안사돈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고 그 세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입을 모아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요양원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명예 넘어가면 요양원에 갖다 넣으면 끝이야. 그 말들이 천장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제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두 주먹을 꽉 쥔 채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오냐, 오늘이 너네 셋 제삿날이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니까 이상하게 눈에서 물기가 싹 거치더라고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그 말 한마디에 딱 멈춘 거예요. 슬퍼서 우는 시간은 끝났다는 걸 제 몸이 먼저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너네 셋 제삿날이다 하고 중얼거린 뒤로 저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작은 애한테 오늘 변호사 만날 수 있냐 하고 물었더니 작은 애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바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작은 애도 느꼈을 거예요. 어젯밤까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엄마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는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요.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는데 작은 애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작은 애 동기라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는데 나이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이 차분하면서도 단단해 보여서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면서 노트북을 열고 홈캠 영상부터 먼저 재생했어요.
큰애가 서류 봉투를 며느리한테 건네는 장면, 이제 명예 다 됐어 하는 목소리, 며느리가 서류를 능숙하게 넘기는 손놀림까지 다 같이 다시 보았는데 두 번째 보는데도 가슴이 쿵쿵 내려앉더라고요. 변호사가 영상을 멈추고 안경을 벗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예요. 신분증과 도장을 거짓 명목으로 받아서 명의를 이전한 거니까 사기죄가 성립하고 위임장을 어머니 동의 없이 작성했으면 사문서위조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거든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소 대상이 친아들이에요. 한번 접수하시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각오가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숨을 멈췄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경찰서에 고소한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면서 혀가 굳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큰애가 전화기 너머로 했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요양원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 차갑고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떠오르자마자 제 입에서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각오요. 그날 복도에서 주저앉았을 때 다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고소장 작성에 들어갔고 작은애가 옆에서 홈캠 영상 파일하고 큰애가 보낸 문자 캡처 명예 이전 등기 기록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넘겼어요. 작은애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해 왔는지 서류를 날짜 순으로 정리한 파일 폴더를 통째로 가져왔더라고요. 변호사가 그걸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는데 작은애가 제 옆에서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소장이 완성되고 나서 저는 작은애하고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마포경찰서였는데 건물 앞에 서는 순간 다리가 잠깐 멈춰졌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진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몸이 아는 거예요. 작은애가 제 팔짱을 끼면서 엄마 같이 가자 했고 저는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이고 발을 뗐어요. 민원실에 들어가서 고소장을 내미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목소리는 안 떨리더라고요. 수사관이 고소장을 받아들고 내용을 쭉 훑어보더니 저를 올려다보면서 몇 가지를 물었는데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수사관 표정이 점점 굳어졌거든요. 수사관이 고소장 위에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홈캠 영상이 있으시면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영상 원본 파일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작은애를 바라봤고 작은애가 미리 USB에 담아온 영상 파일을 꺼내서 수사관한테 건넸어요. 수사관이 USB를 받아들면서 이 사건 상당히 중한 건입니다 하는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이상하게 힘이 됐거든요. 남이 봐도 이건 잘못된 거라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았어요. 고소 내용에는 사기, 사문서 위조, 주거침입 혐의를 다 넣었어요. 큰애가 거짓말로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간 것이 사기, 제 동의 없이 위임장을 만들어 명의를 이전한 것이 사문서 위조,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간 사이에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점유한 것이 주거침입이었거든요. 고소 대상은 큰애하고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까지 세 사람이었어요. 안사돈을 넣은 건 홈캠 영상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온천 여행을 간 사이에 안사돈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하고 나란히 식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영상에서 안사돈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며느리한테
고개를 돌리면서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안 사돈이 식탁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명에 넘어가면 요양원에 갖다 넣으면 끝이야. 그 목소리가 홈캠 마이크에 선명하게 잡혀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점잖은 척 찻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집 평수를 계산하던 그 사람이 뒤에서는 딸하고 사위를 조종하면서 저를 요양원에 쳐넣을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상을 수사관한테 제출하면서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더라고요. 이제 증거가 다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작은 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제 전화기가 울렸거든요. 화면을 보니까 큰애였어요. 고소장이 접수된 걸 알게 된 모양이었죠. 저는 전화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받았는데 큰애 목소리가 그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전에는 능청스럽고 자신만만하던 목소리가 이번에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큰애가 전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게 느껴질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니까, 그래도 그 목소리가 제가 키운 아이 목소리니까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빨리 끊어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 상황에서도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그 속삭임을 듣는 순간 흔들렸던 마음이 싹 가셨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밥상 위에 내려놓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뚝 하고 끊는 그 손가락에 힘을 주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평생 참아온 서름보다 속이 시원했어요. 밥상 건너편에서 작은 애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가가 촉촉해져 있으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표정이 잘하셨다는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에 며느리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고 며느리 지인이라는 사람한테서 작은 애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명의를 원래대로 되돌려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합의 제안이었어요. 작은 애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고 변호사는 단칼에 말했어요.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회복은 소송으로 당연히 받아낼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해야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합니다. 합의해주면 이 사람들은 또 같은 일을 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합의를 거절했거든요. 명의를 돌려준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지 온천 여행을 보내놓고 그 사이에 이삿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요양원 안내문까지 준비해놨던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없었어요. 한번 봐주면 또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합의를 거절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큰애한테 단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새벽마다 일어나서 너 학비 벌고 아플 때 업고 병원 뛰어가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이 악물고 살았는데 그게 다 뭐였냐? 그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전화기를 들지는 않았어요. 그 대답은 법정에서 직접 듣기로 했거든요. 합의를 거절하고 나서 재판 날짜가 잡히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 2달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았거든요.
작은애 집에서 지내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내 집이 아닌 데서 일어났구나 이거였어요. 남의 이불, 남의 베개, 남의 집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70평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나가 앉았어요. 작은애가 출근 전에 밥상을 차려놓고 가면 저는 그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속으로 되뇌었거든요. 법정에 서려면 기운이 있어야 한다. 쓰러지면 지는 거다. 그 생각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변호사는 그 2달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더라고요. 명예 이전에 쓰인 위임장의 필체를 감정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가 걸렸어요. 결과가 나온 날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알려줬는데 위임장에 적힌 필체가 제 글씨가 아니라 큰애 글씨와 일치한다는 감정서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제가 쓴 적도 없는 위임장을 큰애가 직접 써서 제 도장을 찍은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는데 손에 힘 조절이 안 돼서 찻잔이 쟁그랑 소리를 내면서 흔들렸거든요.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서류를 만들었다는 게 글자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감정서로 딱 나오니까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이 감정 결과와 홈캠 영상, 문자 기록, 등기 이전 서류를 전부 묶어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큰애와 며느리를 기소했어요. 안사돈도 사건 설계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가 됐거든요. 재판 첫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작은애가 꺼내준 남색 외투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72살 먹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주름은 깊었지만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때의 제 눈하고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어요. 작은애가 현관에서 제 구두를 가지런히 놓아주면서 엄마 오늘 당당하게 가자 했고 저는 그 구두를 신으면서 발뒤꿈치를 탁탁 맞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법원에 도착하니까 로비가 넓고 천장이 높았는데 그 공간이 묘하게 차갑더라고요. 복도를 걸어 법정 앞에 섰을 때 반대편에서 큰애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보면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뒤를 며느리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큰애와는 반대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겉은 당당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안사도는 제일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안사돈이 저를 보더니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호텔 레스토랑에서 찻잔을 들고 저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거든요.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더니 안사돈이 먼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큰애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큰애의 주장은 끝까지 한결같았거든요. 큰애 쪽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스스로 동의하시고 서명하신 것으로 명예 이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를 꽉 깨물었어요. 스스로 동의했다니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해놓고서 스스로 동의한 거라고 법정에서까지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 변호사가 바로 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법정 안 공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거든요. 큰애가 제 거실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에 직접 찍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큰애가 서류를 펼쳐놓고 도장을 꾹 누르면서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보는데 며느리가 그 옆에서 이거 법원에서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고 묻자 큰애자 코웃음을 치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큰애가 도장을 서류에서 떼면서 비죽 웃으며 며느리한테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뭘 어떻게 해. 그 말이 법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고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앞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큰애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는 게 시야 구석에 보였지만 저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안사돈이 등장하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안사돈이 제 집 식탁에 앉아서 며느리한테 서류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안사돈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면서 했던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렸거든요. 명에 넘어가면 요양원에 갖다 넣으면 끝이야.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세상에 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고 판사가 안경 너머로 안사돈을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안사돈은 방청석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손가방 끈을 두 손으로 비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턱을 치켜들고 저를 쏘아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판사가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나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법정을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에게 국가지원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기망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쁜 눈물인지 억울한 눈물인지 분한 눈물인지 저도 모르겠는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며느리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안사돈도 사건 설계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됐어요. 아파트 명의는 원상회복 판결이 내려져서 다시 제 이름 앞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큰애는 집행유예, 며느리는 벌금형, 안사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세 사람 모두 전과 기록이 남게 됐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큰애가 복도에서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잡으려 했어요. 큰애가 떨리는 손을 내밀면서 제 팔을 잡으려 하길래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그 손을 빼며 큰애 눈을 똑바로 바라봤거든요. 내 손에 들어온 적 없는 건 내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는데 큰애가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법정을 나오면서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빠져나갔는데 처음 현관에서 웃으며 인사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안사돈은 법원 계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자 원망하는 눈빛으로 쏘아봤거든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는데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고개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작은애가 제 팔짱을 끼면서 나란히 걸어주었고 법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작은애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 그 네 글자가 귀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작은애 팔에 몸을 기댔거든요. 그동안 이 악물고 버텼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작은애가 제 팔을 꽉 잡아주면서 천천히 가자 엄마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애가 운전하면서
엄마, 이제 집 비밀번호 바꾸러 가자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 앞에 서는데 불과 2달 전에 이 자리에서 빨간불만 깜빡이는 걸 보면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확 밀려왔어요. 새 비밀번호를 누르고 초록불이 켜지면서 찰칵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작은 버튼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데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제가 수십 년간 살아온 집 냄새, 제 화장대에서 나는 크림 냄새, 부엌 쪽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된장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가 저를 맞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들어서니 홈캠이 구석에 그대로 달려 있었어요. 그 조그만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데 작은 애가 걱정된다며 달아났던 그게 저를 살린 거라는 생각에 코끝이 찡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내 집, 내 방, 내 이불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같은 천장인데도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으면서 아, 내가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내 집, 내 이불 위에서 다시 잠들 수 있게 된 뒤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내 집 천장이 맞나? 내가 정말 돌아온 게 맞나? 확인하듯이 눈을 깜빡이다가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그제야 맞다 내 집이다 하고 이불을 걷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은 그런 안도감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애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반찬을 싸들고 왔고 저는 동네 마을회관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일상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몸은 마음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목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쪽 발목이 퉁퉁 부어 있어서 슬리퍼가 안 들어갔고 오후가 되면 종아리까지 붓는 날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은 아파트 계단을 한층 올라가는데 숨이 턱 막히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로 계단 중간에 서 있는 저를 위층 사시는 분이 발견하고는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그분이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하는 말을 듣고서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작은 애한테 전화를 했더니 작은 애가 다음날 바로 휴가를 내고 저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거든요. 접수를 하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작은 애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들고 의사가 진료실에서 설명을 시작했는데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고 무리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의사가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작은 애를 바라봤어요. 작은 애도 저를 바라봤는데 서로 눈만 마주치고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몸을 갉아먹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작은 애가 차에 타자마자 전화기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뭘 하나 봤더니 제 약 복용 시간표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 시간별로 칸을 나누고 약 이름까지 적어서 종이에 출력한 다음 제 냉장고 문에 붙여놨어요.
그러고는 약통을 요일별로 나누어 담아주면서 엄마 이거 절대 빼먹으면 안 돼. 내가 매일 전화해서 확인할 거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이 있어서 내가 버텼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와서 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애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이 애가 더 걱정할 테니까 꼭 참았거든요. 그 뒤로 작은애는 주말마다 오던 것을 평일에도 틈틈이 오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와서 제 혈압을 재주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이 떨어진 건 없는지 확인하고 제가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까지 챙기더라고요. 바쁜 직장 생활 중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워서 저는 작은 애가 올 때마다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놓으려고 부엌에 서곤 했어요. 그렇게 작은 애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애는 재판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었거든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반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어느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큰애가 서 있었거든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손이 떨렸는데 인터폰 버튼을 누를지 말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문 앞에 섰거든요. 큰애가 거기 서 있었어요. 반년 만에 보는 큰애는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이 부석부석해져 있었고 눈 밑에 거뭇거뭇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어서 한눈에 봐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다닌 티가 났어요. 예전에 법정에서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과도 달랐고 며느리 앞에서 쩔쩔매던 그때와도 달랐고 그냥 초라한 중년 남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큰애가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거든요. 큰애가 현관 앞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엄마, 몸 안 좋다는 소리 들었어요. 저는 문틀에 손을 짚고 큰애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왔냐, 들어와 하면서 무조건 드렸을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식이 오면 뭘 해줄까부터 생각하고 배고프지 않냐, 밥 먹었냐, 그 말부터 나오는 게 저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현관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로 왔냐?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내 새끼한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아이가 저한테 한 일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큰애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한 발짝 다가서면서 말을 꺼냈거든요. 큰애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빼면서 시선을 바닥에 깔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며느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긴 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거든요. 예전이었으면 아들이 이혼한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텐데 이미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걸 겪고 난 뒤라서 그런지 마음이 덤덤했어요. 오히려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문틀에 기댄 채로 큰애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큰애가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큰애가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돌아오면 안 되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미를 내쫓은 입으로 요양원이 편하실 거라고 했던 그 입으로 엄마가 알아서 뭘 어떻게 해 하면서 비웃던 바로 그 입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참았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애가 나왔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작은 애도 와 있었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나온 거였어요. 작은 애가 큰 애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다가 현관으로 걸어 나와 큰 애 앞에 섰거든요. 작은 애가 큰 애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한 일 기억하지? 엄마 건강 악화된 거 그때부터야. 큰애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는 거기 서서 꼼짝도 않았거든요. 며느리한테 쩔쩔매던 모습도 아니고 법정에서 변명하던 모습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큰애를 바라보다가 문을 잡은 손에 다시 힘을 줬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엄마니까 저렇게 야위어서 서 있는 내 새끼를 보는데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발목을 보면 매일 아침 퉁퉁 붓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병원에서 심장이 약해졌다는 말을 들은 게 다 이 아이가 한 짓 때문이잖아요. 문을 열어주는 순간 또 당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닫으면서 한마디만 남겼어요. 몸 관리나 잘해라. 철컥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고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거든요. 문 너머로 큰애가 돌아서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멈추고 다시 걷다가 또 멈추고 한참 만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가 나고서야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소리가 다 사라진 뒤에도 문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등 뒤로 전해지는 현관문의 차가운 감촉이 제 등판을 타고 스며드는데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큰애가 돌아간 뒤로 며칠 동안 저는 현관문 앞을 지날 때마다 자꾸 멈칫했어요. 문 너머로 사라졌던 큰애의 발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어서 혹시 또 초인종이 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였거든요. 그런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기도 했어요. 아무리 큰 상처를 줬어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려 해서 스스로를 다잡느라 진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몸도 점점 더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발목 붓기가 아침마다 심해지더니 어느 날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슬리퍼를 끌고 병원에 갔고 계단은 아예 포기하고 엘리베이터만 타야 했거든요. 약을 빼먹지 않고 제때 먹고 있는데도 몸이 나아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게 얼마나 막연한 소리인지 그 의사는 모를 거예요.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것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혼자 살았지만 그때는 달랐거든요. 그때는 내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버팀목이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이 든든함이었는데 지금은 집은 돌아왔지만 그 집에서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아차릴까 하는 두려움이 새벽마다 찾아왔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숨이 차서 깨면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그냥 여기서 눈을 못 뜨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방향이 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아들한테 기대면 되겠지, 큰애가 나를 돌봐주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남한테 기대다가 무너진 사람이 다시 남한테 기대면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걸 온몸으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에 작은 애가 와서 밥을 같이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거든요. 작은 애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상 너머로 제 얼굴을 살피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 생각인데 이 집을 월세 놓고 우리 동네 가까운 데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내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면 훨씬 자주 볼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이 집을 떠난다고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마련하고 재판까지 해서 되찾은 이 집을 내가 나간다고 그 생각에 속이 확 뒤집어지면서 고개를 저었거든요. 이 집은 못 떠난다 하고 잘라 말했는데 작은 애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밤에 잠을 자려고 안방에 누웠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찍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삐, 삐, 삐 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환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틀 뒤에도 사흘 뒤에도 밤만 되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눈이 번쩍 떠지고 심장이 쿵쿵 뛰면서 현관으로 달려나가면 늘 텅 빈 현관이 저를 맞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이 이제는 저한테 안식처가 아니라 그날의 기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라는 거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던 날 빨간불이 깜빡이던 현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순간이 이 현관문에, 이 복도에, 이 벽에 베어 있는 거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잠을 설치다가 어느 아침에 작은 애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야, 이사 이야기, 그거 다시 한번 해봐라. 작은 애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숨을 멈추더니 엄마, 진심이야? 하고 물었고 저는 그래, 진심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사를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한 날 저는 안방 장롱을 열었거든요. 옷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넣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 손이 닿았는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까 낡은 사진 앨범이었거든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손으로 쓱 닦고 펼쳤는데 첫 장에 큰애가 어릴 적 사진이 있었어요. 5살쯤 되었을 때인데 큰애가 저한테 꼭 붙어서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제 허리를 두 팔로 감싸고 고개를 제 배에 기대면서 웃는 그 얼굴이 해맑기 그지없었어요. 그 옆 장에는 작은 애가 태어났을 때 큰애가 동생을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는데 큰애가 작은 애를 조심조심 안으면서 엄마 나 잘 안고 있지? 하던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바라보는데 손끝이 떨렸거든요. 이 사진 속의 이 아이가 어쩌다 어미를 내쫓는 사람이 됐을까? 이 웃음이 어쩌다 엄마가 알아서 뭘 어떻게 해 라는 말이 됐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앨범을 펼친 채로 장롱 앞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는 게 더 아팠어요. 울 수 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냥 마른 눈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가슴만 텅텅 비어 있는 그 느낌이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슬픔이었거든요. 저는 한참 만에 앨범을 덮고 상자에 넣었어요.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내 아이였으니까, 그 시절은 진짜였으니까 사진까지 버리면 그 시절마저 없었던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앨범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를 붙이는데 그 테이프를 찢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뭔가를 완전히 봉인하는 소리처럼 들려서 저는 상자 위에 손을 얹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거든요. 작은 애 동네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였고
무엇보다 작은 애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삿짐을 풀고 새집 거실에 앉으니까 이상하게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에 그날의 기억이 실려 있지 않았거든요. 비밀번호가 바뀌던 날의 공포도 복도에서 주저앉던 그 참담함도 이 새 집에는 없었어요. 이 벽은 깨끗했고 이 현관에는 아무 상처도 묻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사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치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면 몸도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발목 부기가 전보다 줄었고 밤에 숨이 차서 깨는 횟수도 적어졌거든요. 작은 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 잘한 거야. 이사한 거 정말 잘한 거야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애가 오더니 조심스럽게 소식 하나를 전해줬거든요. 며느리가 결국 큰애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거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 사기 전과가 며느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며느리 쪽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속이 시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이제는 제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큰애한테서 오랜만에 문자가 왔어요. 짧은 문자가 아니라 긴 문자였거든요. 엄마, 나 이혼했어요. 이제 다 잃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은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벌겋게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거든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를 모르겠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보내도 그게 진심이 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힘내라고 하기엔 아직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밖이 캄캄했는데 마을회관 조기 체조를 하러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문을 열었거든요. 문 앞에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섰는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그 등이 큰 애였어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얼마나 있었는지 점퍼 어깨 위에 새벽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반년 전에 찾아왔을 때보다 더 말라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나와 있었고 볼이 푹 꺼져서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발을 옮기지 않았어요. 큰애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울다 잠든 건지 잠을 못 잔 건지 모를 그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큰애를 못 본 척 시선을 돌리고 문을 닫으면서 그대로 외출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를 반복했어요. 돌아서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그 두 마음이 양쪽에서 제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결국 돌아서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외출 내내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그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회관에 가서도 체조를 따라 하는데 동작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오늘 왜 그러냐 안색이 안 좋다 하는데도 그냥 웃기만 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복도를 걸으면서 혹시 아직 있나 싶어 현관 앞을 봤는데 큰애는 이미 가고 없었어요.
문 앞 바닥에 비닐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두부가 한 모 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두부조림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두부를 들고 현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두부 한 모를 들고 현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냉장고에 넣었어요. 버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두부를 꺼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네모나게 썰면서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어요. 큰애가 사온 거라는 생각에 입에 넣기가 싫으면서도 두부가 무슨 잘못이 있냐 싶어서 결국 양념을 해서 졸였거든요. 한 젓가락 집어 먹는데 그 맛이 참 묘했어요. 두부 맛은 똑같은데 혀끝에서 짠 게 느껴지는 건 간이 센 게 아니라 제 눈에서 흘러내린 것 때문이더라고요. 큰애는 그 뒤로도 꾸준히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으로 늘었고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두부조림 반찬을 사들고 왔고 어떤 날은 제철 과일을 한 봉지 들고 왔고 병원 약 타는 날을 어디서 알았는지 그날에 맞춰서 미리 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몇 번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 화면으로 큰애가 서 있는 걸 보면서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든요. 문 너머에서 엄마 나야 그냥 두고 갈게요 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짓눌리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던 그 현관, 요양원 문자를 보내던 그 전화기, 법정에서 스스로 동의했다고 발뺌하던 그 얼굴이 문을 열려고 할 때마다 앞을 가로막았거든요. 큰애가 돌아가고 나면 현관 앞에 봉지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봉지를 들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넣으면서 매번 한숨을 쉬었는데 이걸 받아먹는 내가 약한 건가 하는 생각과 그래도 사온 건데 버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부딪히면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큰애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왔고 눈이 오는 날에도 왔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봉지를 내려놓고 가면서 한마디도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오후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설마 이 비에 오겠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7시쯤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까 큰애가 서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 홀딱 젖어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점퍼가 몸에 쫙 달라붙어 있었고 두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서서 인터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한참을 망설였거든요. 손가락이 인터폰 버튼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도 모르게 버튼을 눌러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빗물 냄새가 확 밀려들었고 큰애가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들어오라는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현관 옆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하나 꺼내 큰애한테 내밀면서 말했어요. 우산 가져가라. 큰애가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우산을 받았거든요. 우산을 받으면서 큰애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동안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던 아이가 그날은 젖은 얼굴 그대로 제 눈을 마주보면서 입을 열었거든요. 큰애가 우산을 가슴에 꼭 안으며 비에 젖은 얼굴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변명도 없었고 사정도 없었어요. 그 전에 찾아왔을 때처럼 이혼했다느니 다 잃었다느니 하는 자기 사정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는 그 말만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현관에 서서 또 한참을 가만히 있었는데 문 너머로 큰애가 돌아서는 발소리가 한참이 지나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아마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더 있다가 간 것 같았어요. 작은애는 큰애가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홈캠 알림이 뜨면 확인하는 애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작은애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라고 했어요. 엄마, 오빠 만나지 마, 또 당해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작은애가 말을 바꿨어요. 어느 날 전화로 엄마 오빠가 벌써 넉 달째 다닌다며 하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작은애가 전화기 너머로 숨을 한번 내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선을 그으라고 하면 차라리 편한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저 스스로 마주봐야 했거든요. 큰애가 찾아온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큰애가 왔는데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손에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큰애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이 말을 했어요.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큰애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거든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현관 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거든요. 부엌에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면서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큰애의 들숨 날숨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국을 저으는 손이 자꾸 멈추더라고요.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는데 저도 큰애도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어요. 큰애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고 저는 국그릇을 앞에 놓고 김이 올라오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한참 만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냐?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했냐? 큰애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거든요. 큰애가 밥상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 끌려다녔어요. 무서웠어요. 그게 엄마한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변명이 아니었어요. 교활한 계산도 없었고 빠져나가려는 수작도 없었거든요. 그냥 52살 먹은 남자가 밥상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내뱉는 초라한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아직 제 입에서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다 먹고 설거지는 네가 해라. 큰애가 네 하고 대답하고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거든요. 저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둘이 밥을 먹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하고 국 먹는 소리만 부엌에 가득 찼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평화롭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작은 문이 열린 순간이었어요. 지금 큰애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한테 와요. 작은애는 수요일에 오거든요. 저는 그 두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일요일 아침이면 큰애가 좋아하는 감자조림을 만들어 놓고 수요일에는 작은애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을 무쳐 놓으면서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거든요. 용서가 완전히 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할 거예요. 가끔 밤에 잠을 자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던 그 현관 앞이 꿈에 나올 때가 있고 큰애가 엄마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했던 그 목소리가 새벽에 불쑥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아, 아직 다 안 됐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한 밥상에 마주 앉아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예요. 저는 그것부터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천천히 제 속도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자식을 믿었던 한 엄마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 길이 얼마나 길고 험했는지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효도할 거라는 것도, 내 집이니까 당연히 내 것일 거라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지키려면 스스로 지켜야 하고, 일어서려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